Dobro. History. Archive. 혹시 수능이 막 끝난 뒤에 친구들이랑 떠났던 여행 기억나세요? 아마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좀 해방감을 느꼈던 그런 순간 중 하나였을 텐데요. 오늘 당신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들은 바로 그 가장 빛나야 할 순간에 닥친 한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8년 정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강릉 펜션 사고죠. 저희는 오늘 118건에 달하는 방대한 조사 자료와 판결문을 바탕으로 그냥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사실을 넘어서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사건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은 균열에서 시작해서 그걸 막아줘야 할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가 연쇄적으로 정말 모두 무너지면서 벌어진 전형적인 시스템적 실패, 즉 시스테믹 페일리어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적인 결함은 물론이고 그 이면에 숨어있던 법의 허점과 우리 사회의 관행까지 공학적, 법의학적,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간을 2018년 12월로 한번 되돌려보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정말 길고 힘든 터널을 맞빠져 나온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이었습니다. 학교랑 부모님 허락 다 받고 2박 3일간의 우정여행을 떠난 거죠.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간 거였죠. 맞아요. 목적지는 강릉의 아라레이크 펜션이었고요. 이 자료에 기록된 사건 전날의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여느 학생들의 여행과 다를 바가 없어요. 12월 17일 오후 4시쯤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신나게 바비큐 파티를 하고 SNS에 즐거운 순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고요. 네네. 펜션 주인의 증언을 보면 다음날 새벽 3시까지도 학생들이 막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들뜨고 즐거운 시간이었을지 짐작이 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잠이 든 새벽 3시 이후의 시간, 바깥 날씨는 추웠고 난방을 위한 보일러는 밤새도록 계속 가동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밀폐된 객실 안에서는 잠든 학생들이 전혀 알아챌 수 없는 치명적인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모든 비극의 조건이 그 고요한 새벽 시간에 소리 없이 갖춰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결국 비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2월 18일 오후 1시 12분. 퇴실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펜션 주인이 201호에 문을 열게 되죠. 그때 문을 열자마자 맞닥뜨린 광경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방 안은 찜통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고 해요. 그리고 거실과 방 곳곳에 10명의 학생들이 쓰러져 있었던 거죠. 일부 학생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 몸이 굳어가는 상태였다고 하니 상상만 해도 참혹한 장면입니다. 정말 그렇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급히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는데 155ppm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실내 허용 기준치의 약 8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155ppm, 이게 어느 정도나 위험한 수준인 건가요?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155ppm이라는 숫자 자체도 물론 위험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그 숫자의 이면입니다. 이면이요? 그건 이미 펜션 주인이 문을 열고 구조대가 진입하면서 한참 환기가 된 후의 수치라는 거죠. 학생들이 잠들어 있던 밤사이 실제 밀폐된 공각의 농도는 이걸 훨씬 뛰어넘어 수천 ppm에 달하는 그야말로 치사량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상에. 환기된 수의 수치가 그 정도였다니. 병이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는데 이 생존 학생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고요? 네, 바로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의 아픈 현실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고압산소 치료기라는 특수 장비 안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주입하는 건데요. 이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예요. 그 장비가요? 네. 강릉화산병원에서 5명의 학생이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더 위중했던 2명은 치료기가 있는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까지 소방 헬기로 이송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 시작이 몇 시간이나 지연되는 그야말로 골든타임을 놓칠 뻔한 위기가 발생한 거죠.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을 때 지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정말 뼈아픈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국가수 감식 결과를 보면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보일러 배기관, 그러니까 연통이 본체에서 어긋나 분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연소가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실내로 유입된 거죠. 맞습니다.
모든 비극은 그 어긋난 연통 틈새에서 시작됐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단순히 연통이 분류됐다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건강한 10대 남학생 10명이 그렇게 쓰러질 정도의 치명적인 가스가 그렇게나 많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뭔가 다른 이유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연동 이탈만으로는 그 정도의 비극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 비극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킨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주사관들이 보일러를 뜯어보다가 발견했는데 바로 공기 흡입구에 있던 벌집이었습니다. 벌집이요? 보일러에 벌집이 있었다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수네요. 그 벌집이 어떻게 그런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과정인데요. 첫 단추는 2014년에 자격증도 없는 업자가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시작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연통을 억지로 자르고 끼워 맞췄고 가스가 새지 않도록 마감해야 하는 내열 실리콘 처리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아예 안 했다고요? 네. 이 엉터리 시공 때문에 연통은 4년 넘게 보일러가 작동할 때마다 그 미세한 진동에 아주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던 겁니다. 거의 시한폭탄 같은 상태였네요. 그렇죠. 그러다 사고당해 마침내 연통이 완전히 어긋나 틈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에 벌집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은 거죠. 벌집이 보일러의 공기 흡입구를 막아버리면서 연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아, 산소가 부족해지면 연소 방식이 달라지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산소가 충분하면 가스는 완전 연소해서 인체에 무해한 이산화탄소, CO2를 만듭니다. 하지만 산소가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치명적인 독가스인 일산화탄소, CO를 대량으로 만들어내요. 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무자격자의 부실 시공이라는 시한폭탄이 벌집이라는 예상 밖의 변수를 만나 불완전 연소라는 최악의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생성된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어긋난 연통 틈으로 뿜어져 나와 잠든 학생들을 덮친 거죠. 와, 정말 여러 단계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그것도 최악의 방식으로 맞물려 돌아갔네요. 그런데 그동안 안전점검도 여러 번 있었을 텐데 아무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바로 시스템 실패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부실 시공, 벌집, 그리고 형식적인 안전점검.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비극을 완성한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안전점검은 그냥 서류상으로만 진행됐을 뿐 이 위험 신호를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어느 한 고리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기에 더욱 안타까운 거죠. 그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의 특징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색, 무취, 무미, 아무런 경보 신호도 없이 우리 몸을 파고들잖아요. 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보다 혈액 속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무려 200배 이상 강하거든요. 일단 몸에 들어오면 산소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전부 빼앗아서 우리 몸 전체를 내부적인 질식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당시 사망한 학생들의 부검 결과를 보면 피부가 선홍색을 띠는 체리 레드 현상이 관찰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의 전형적인 법의학적 징후라고 하더군요. 체내 농도도 치사량인 40%를 훌쩍 넘는 48%에서 63% 수준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런 직접적인 기술적, 의학적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 시스템의 구멍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인데요.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된 곳이었습니다. 농어촌 민박이요? 일반 숙박업소랑 다른 건가요? 네,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돕는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인데 문제는 안전 규제가 호텔이나 콘도 같은 일반 숙박업소보다 훨씬 느슨했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법규상으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가 없었어요. 경보기 설치 의무가 없었다고요? 네. 인터넷에서 단돈 1,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작은 경보기 하나만 있었어도 그 찢어지는 경고음이 한 번만 울렸어도 10명의 학생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지점이 정말 뼈아픈 대목이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 또 있었어요. 바로 언론의 2차 가해 문제였습니다.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YTN을 포함한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번개탄이 발견됐다는 치명적인 오보를 내보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보도였죠. 그 한 문장 때문에 아이들은 순식간에 극단적 선택 시도자로 낙인 찍혔어요. 인터넷에서는 수능 망쳐서 그랬나?
같은 정말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는 생존 학생 가족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거죠. 재난 보도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하나가 피해자들을 어떻게 두 번 죽일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 아주 아픈 교훈을 남겼죠. 물론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 번개탄은 없었고 명백한 시설 결함에 의한 사고임이 밝혀졌지만 이미 퍼져버린 오명과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죠. 무자격으로 보일러를 시공한 업자 최 씨에게는 징역 2년, 그리고 펜션 운영자 김 씨에게는 금고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펜션 운영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고 손님을 받은 이상 투숙객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결도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실하게 완성 검사를 해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에게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된 점이에요. 아, 검사원에게도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형식적인 서류 점검이 명백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여준 거니까요. 안전점검은 서류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한 거죠. 늦었지만 사회적인 변화도 있었죠?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지만 분명한 진전은 있었습니다. 이른바 강릉 펜션법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농어촌 민박을 포함한 모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고압산소 치료기도 전국적으로 더 많이 확충되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시중에 유통되는 저가형 미인증 경보기의 성능을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났던 그 펜션 약 1년 8개월 후에 다른 이름으로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비극을 너무 빨리 잊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본 이 사고는 결국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혹시 모르니 대비해야 한다는 안전의식을 이길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참혹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10명의 학생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부실한 시스템의 덫에 무방비 상태로 걸려든 희생자였고요. 맞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안전규제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형식적인 점검은 잠재적인 범죄 행위와 같다는 것, 그리고 재난을 다루는 보도는 인간에 대한 가장 깊은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생각해 보신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사고 후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한 학생이 눈을 뜨자마자 의료진에게 던졌던 첫 질문이 친구들은 괜찮아요 였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 사회는 아직 온전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의 보일러 연통 문제였지만 어쩌면 우리 사회 곳곳에는 청소년들이 쉬고 즐기는 수많은 공간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벌집과 느슨해진 연통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비극이 우리에게 또다시 같은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위험을 찾아내고 고쳐야 할 책임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